안녕하세요. 2021년 가족교육 강의를 맡게 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조향순입니다. 이렇게나마 우리 가족분들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전에는 1년에 두차례 정도 우리 가족분들 뵙고 같이 인사도 하고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 맞이하면서 2년여 만에 우리 가족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족교육의 목적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우리 가족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 당사자, 입소에 계신 당사자분들을 어떻게 지지해 줄 것인가, 또 어떤 것들을 좀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행복한 가족 만들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교육을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진행은 인권에 대한 이해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인권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함께하는 의사결정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당사자를 위한 평생 계획은 어떤 것들인지, 이 안에서 우리 가족들의 역할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인권이란 말은 수없이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인권이란 말은 많이 하는데, 막상 인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 라고 하면은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권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시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기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가진다고 해서 천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받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고,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싶다고 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인권 가능성입니다. 인권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해서 매우 아주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권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 보이시나요? 우리가 예전에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색깔을 어떤 색이라고 했어요?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세대 정도 된 사람들은 이것을 아마 예전에는 다 살색이라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옷을 입지 않고 밖으로 노출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늘 이 색깔로, 이게 살색이니까 늘 살색으로 이렇게 칠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살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별에 해당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인종차별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은 어떤 학생이, 요즘에는 밖에서 지금 보면 다문화가 워낙 많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는 봤는데 피부색이 어느 순간 보니까 살구색이 아니라 살색이, 검정색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도 살색인데 백인한테는 흰색도 살색인데 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크레파스를 하나 사서 보시면 살구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의 변화에서도 우리가 조금 예민하게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자, 이거는 장애인 표지판이에요. 혹시 우리가 과거에는 늘 이런 표지판들을 주로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당연하게 이렇게 장애인 표지판이야, 저렇게 그려져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미국의 뉴욕에 있는, 뉴욕시에 사는 어떤 디자이너가 왜 장애인 표지판을 저렇게 수동적으로만 해놨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공공 시설물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밤에 게릴라성으로 이렇게 배포를 했어요. 한때 뉴욕시에 난리가 났죠. 왜? 국가에서 이미 해놓은 이 마크를 다 떼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역동적이고, 장애를 갖고 있지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보면 장애인 표지판이 많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작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보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19가지의 이런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시켜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이인지 차별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작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아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우리 생활에도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 가능성이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인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예민함입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공감이에요. 어떤 동정이나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라는 생각을 하고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 능력을 좀 키워가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공 감성을 높이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일상적 감각의 틀갱이입니다. 나의 틀에서 이것이어야만 돼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 이것이 나의 사고에 대해서 이런 고착된 것들이 아닌 사람들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인공 감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인공 감성을 이렇게 높여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인공 감성을 높이는 실천 방법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자신의 고정관념과 한계를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인권의 눈으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 환경에 대해서도 좀 한 번씩 이렇게 재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권력관계를 인식하고 누가 약자인지를 꼭 이렇게 파악해보는 것들, 그리고 약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변화가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본다고 하면은 아마 인공 감성은 충분히 이렇게 높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함께하는 의사결정인데요. 말이 참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저게 뭘까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함께하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떠한 이런 간섭도 없이 일정한 사적 상황에 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인 권리를 우리가 자기 결정권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자기 어떤 것에 주어져 있었을 때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이렇게 보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재활의 중요한 이런 가치 중에 하나인 자기 결정권의 가치를 임상 현장에서 실현하도록 돕는 정신재활 프로그램인데요. 정신재활에 있는 사람의 자기 결정 능력을 향상시켜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우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소망이 어떤 것인지 소망이 있으세요? 아마도 우리 가족분들의 소망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들과 아주 평범하게 사는 것을 아마 소망이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병이 낫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분들이 소망하는 것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정신질환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있는 사람도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이런 보람있고 의미 있는 직업들, 또 살만한 이런 보금자리들, 또 사랑이나 우정과 같은 친밀감 나누는 관계를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원한다고 해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당사자분들을 늘 이렇게 보고 있는데 60이 다 되신 분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여쭤봐요. 누구님, 저는 60이 다 돼가고 사실은 체형 변화도 있고 해서 건강 관리를 좀 신체적인 건강 관리, 정신적인 건강 관리를 조금 더 이렇게 하시면서 지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책상에 이렇게 놓여서 앉으셔서 40으로 앉으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 가서 보면은 어떤 공부를 한가 보자 그러면 A라는 글씨를 써놓고 A 한글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봐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자기는 공부를 해서 밖에 나가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처럼 정말로 그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가장 평범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희망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당사자의 이런 회복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당사자의 회복이 어떤 것이 회복이라고 그럴까요? 가끔씩 우리 이제 가족 교육을 많이 들었던 분들은 정신질환자들의 회복에 대해서 잘 이렇게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체 질환이 있었을 때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열상이 있었다고 하면 그 열상이 봉합 수술을 해서 나아지고 이 상처가 아물어지는 거 이걸 회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정신건강학과에서 회복의 의미는 위에 있듯이 회복은 자신의 과거의 자신을 새롭게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도 이런 회복의 의미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발병 전으로 돌아가서 발병 전에 이 사람이 취업을 했고 발병 전에 아주 왕성한 사회활동을 했고 이것이 회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언급하듯이 회복은 과거의 자신을 새롭게 바꾸는 과정 이것을 회복이라고 해요. 즉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있음에도 만족스럽고 희망차면서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회복이라고 읽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질병과 또 그 질병으로 초래된 문제를 소홀한 선생을 통해서 개별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과정을 수반하고자 합니다. 회복에 부합한 가치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우선은 희망과 정체성을 조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질환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사자 자체로 살아가는 이런 자신들을 좀 잘 바라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 가족분들도 보면은 나의 그 형제 자매 나의 가족들이 지금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요양원 입소해 있고 이 질환이 조현병이 조울증이 우울증이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가족으로서의 그런 스트레스도 조금 더 떨어뜨릴 것이고 또 당사자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가족 간의 이런 원만한 이런 소통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병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질병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이런 고통들, 부정적인 이런 경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질병을 얻으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질병으로 인해서 초래된 장애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보셔야 될 거고 세 번째로는 책임감을 좀 가져라. 책임감을 좀 있어야 된다. 내가 앞으로 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세워보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당사자를 위한 평생 계획입니다. 혹시 우리 가족분들은 당사자의 이런 평생 계획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가족분들은 평생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평생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평생 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 본인도 반드시 여기에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평생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2011년 모 정신건강센터에서 가족교육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정신보건 가족협회에서는 플랜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가족이 평생계획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참여를 좀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한 이런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 좀 미진 않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당시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0% 정도밖에 안 됐었고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라고 이런 질문에는 90%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그 평생교육을 참여를 하고 평생교육이 가족에 좀 이런 계획을 잘 세웠었을 때 평생교육이 가족에 좀 부담을 줄여줄 거라고 기대하냐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는 85%가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해요. 평생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생계획이란 어떤 것들을 평생계획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면 1차적인 보호 제공자가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소공으로 인해 거의장 당사자를 보호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적합한 보호를 미리 계획하는 것을 우리가 평생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생계획에는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살 것이고 또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돈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인지 법적인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결혼이나 성이나 출산, 양육, 또 취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다양한 영역이 평생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계획의 필요성을 보시면 앞에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렸듯이 1차적인 보호자인 부모님들이 이렇게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 계시게 되면서 즉 사회적인 이런 핵가족화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당사자들이 편안하게 의지하고 소속할 수 있는 집단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평생교육이 좀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힘든 당사자들에게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에도 사회복귀와 재활이 좀 불리하기 때문이고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남게 된 당사자들은 누가 돌봐주고 어떻게 살 것인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저희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당사자분들도 보시면 연령층이 점점 높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대 이상 아마 40대 미만 훨씬 더 줄어들어 있고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부모님이 보호자 역할을 하시는 것보다는 형제자매, 이제 반계라고 하죠. 그분들이 이렇게 그 보호자 역할을 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부터 이렇게 평생교육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왔었고 이런 것들이 평생계획이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가족분들도 이렇게 인식을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계획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할까를 살펴보면 가족들은 평생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참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평생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이제 이분들은 우리 여기 요양원에 계신 당사자분들은 안에서 계시지만 지역사회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는 복지 서비스가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보면 LH나 이런 데서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워낙 보급이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현황 파악이라든가 자료 수집 등을 좀 월등히 좀 잘 해놓으시면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도와줄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족이나 당사자, 전문가들 지속적인 이런 관심들이 좀 필요하고 가족들 한 사람이 아니라 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욕구에 따라서 우리는 현실에 맞는 평생계획 모델을 이렇게
개발해야 하는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역할입니다. 당사자들의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족은 조현병을 갖고 있는지, 또 조울증을 갖고 있는지, 우울증을 갖고 있는지, 이분들이 증상이 올라왔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랬을 때 대처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족들은 우리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의 그런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이런 생각들의 변화가 오늘 교육을 통해서 맞섰는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이 말은 즉 지금 1차적인 이런 그 보호자 세대가 이렇게 안 계시게 되면서 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우리 가족분들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잘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정말 우리 당사자지만 같이 참여를 하시게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또 어떤 가족들을 보면은 여기 계시는 당사자분들은 정신질환이 있으니까 너는 뭐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분이 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역사에 있는 형제들이 다 나누고 너는 여기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또 갖고 계시는 가족분들도 좀 가슴이 아프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생각들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당사자의 이런 평생계획에 대한 이런 변화도 오늘 처음 평생계획에서 들어보셨다라고 하면 평생계획에 있어서 다양한 우리는 정말 돈만 있으면 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재정적인 것들이 되면 집도 해결이 되고 법적인 것들도 해결이 되고 다 해결이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다양한 영역에가 이런 것들이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들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 교육을 통해서 인권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정말 누구에게나 공동하다는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인권 이해를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눠봤고요. 인권 감수성 어떻게 우리가 아주 작은 요소에도 민감하게 이런 반응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인권 감수성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 나만의 이런 생각들이 틀이 있다라고 하면 그 틀을 조금 더 깼었을 때 인권 감수성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의사결정 부분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같이 참여하고 당사자로서의 어떤 생활을 해 나갔을 때 의사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당사자를 위한 평생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런 평생교육이 있다는 것, 그 안에 가족들의 역할은 어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가족교육 시간을 통해서 가족분들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통해서 가족들과 당사자가 함께 공존하면서 정말 행복한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